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 피터 틸이 블레이크 메스터스와 함께 지은 제로 투 원이라는 책입니다. 이지연 옮김 한국경제신문 출판사입니다. 책을 바로 넘기면 이제 엄청 유명하신 분들, 일론 머스크, 마크 저크버그, 나심 탈레브 등등의 추천사 혹은 책에 대한 찬사가 굉장히 많이 적혀 있고요. 또 차례를 보면 이제 머릿말 0에서 1이 되려면 첫 번째 챕터 미래를 향해 도전하라. 두 번째 챕터 과거에서 배워라. 세 번째 행복한 회사는 모두 다르다. 네 번째 챕터 경쟁 이데올로기. 다섯 번째 챕터 라스트 무버 어드밴티지. 여섯 번째 챕터 스타트업은 로또가 아니다. 일곱 번째 챕터 돈의 흐름을 쫓아라. 여덟 번째 챕터 발견하지 못한 비밀. 아홉 번째 챕터 기초를 튼튼히 하라. 열 번째 챕터 마피아를 만들어라. 11번째 장 회사를 세운다고 고객이 올까. 12번째 장 사람과 기계 무엇이 중요한가. 13번째 장이 바로 테슬라의 성공이라는 챕터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부분이기도 하고요. 14번째가 창업자의 역설. 그리고 맺는 말로 시간이 흐른다고 미래가 되지는 않는다. 약간 일론 머스크와 결을 함께하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예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봤을 때 비슷한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 과학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것을 위해 투자하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과학이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지금까지 발전했듯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의도와 목표를 가지고 선명하게 추구를 해야 그것도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화성 탐사와 같은 또 로켓 개발과 같은 그런 일들을 의도적으로 열심히 추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피터 틸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네요. 오늘은 머릿말 0에서 1이 되려면 이 제로, 0에서 1을 무슨 의미로 말을 언급한 건지 알아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재미있게 읽었던 챕터 13, 13번째 장의 내용을 조금 발췌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릿말 소개에 앞서서 먼저 저자 소개. 피터 틸이라는 사람은 제 생각에는 일론 머스크나 마크 저크버그보다는 조금 덜 알려진 분인 것 같아서 저자 소개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이 동종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거의 신격화되신 분이죠. 그렇지만 먼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저자 소개. 피터 틸, 실리콘밸리를 움직이는 파워그룹, 페이팔 마피아의 대부, 손꼽히는 스타트업 성공 사업가이자 벤처캐피털 투자자, 기업가이자 투자자,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스탠퍼드 로스쿨을 졸업했다. 1998년 전자결제 시스템 회사 페이팔을 설립해 CEO로서 회사를 이끌었으며 2002년 페이팔을 상장시켜 빠르고 안전한 온라인 상거래 시대를 열었다. 2004년 그는 첫 외부 투자로서 페이스북에 투자했고 페이스북 이사로 활동했다. 같은 해 소프트웨어 회사 펠런티어 테크놀로지를 출범시켰다. 펠런티어는 컴퓨터를 활용해 국가 안보 및 글로벌 금융 등의 분야에서 애널리스트들을 돕고 있다. 틸은 또한 링크드인과 옐프를 비롯한 수십 개의 성공적 기술 스타트업의 초기 투자자로 참여했다. 이들 기업 중 다수는 페이팔 마피아라는 별명이 붙은 전직 동료들이 운영하고 있다. 페이팔 마피아는 페이팔 멤버들이 실리콘밸리를 움직이는 파워 그룹으로 성장하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피터 틸은 실리콘밸리의 벤처캐피털 회사 파운더스 펀드의
파트너이기도 하다. 파운더스 펀드는 스페이스X 및 에어비앤비, 옐프 등 페이팔 마피아 멤버들이 창업한 회사 및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런 점이 T를 페이팔 마피아의 대부라 불리게 한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학교 교육보다 학습을 우선하라고 권함으로써 전국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TL 장학금을 만들어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에게 대학교를 중퇴하고 창업하는 조건으로 10만 달러를 지원하기 때문이다. 그가 이끌고 있는 TL 재단 역시 기술 진보와 미래에 대한 장기적 생각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말 혁신적인 인물인 것 같습니다. 대학교를 중퇴하고 창업하는 조건으로 10만 달러를 지원한다. 어떻게 보면 멋있기도 하고 또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행동이기도 하고 네, 그렇네요. 개인적으로는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학교 교육보다는 학습이 우선이다라는 말을 동감하거든요.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동감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계속해서 블레이크 메스터스는 어떤 사람일까? 법률 연구 기술 스타트업 주디 캐터의 공동 창업자. 2012년 스탠퍼드 로스쿨에 재학 당시 피터 틸이 스탠퍼드에서 강의한 CS183 스타트업 수업 내용을 꼼꼼히 필기해 블로그에 연재했는데 이 노트가 조회수 100만 회를 넘는 등 인터넷상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네, 그렇게 저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챕터 13. 테슬라의 성공으로 넘어가기 전에 일단 이 책 추천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제가 알기로는 평점도 굉장히 좋은 책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용은 사실 동종업계 종사자가 아니거나 창업이라던가 스타트업에 조금도 관심이 없으신 인문학도 분들께서는 조금 많이 생소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저자의 글을 보면 이 사람이 강의도 잘하는 사람이었겠구나라는 게 좀 이해가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 피터 틸의 가장 큰 장점은 분석력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책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분석력을 가지고 있는 인재다라는 그런 느낌, 책을 통해서 충분히 받으실 수 있고 그 날카로운 분석력을 통해 이 사람이 분석한 시대 상황이라던가 창업에 관한 그 예리한 통찰력, 책으로 많이 배우실 수 있으니까 좀 재미를 위해서 읽는 책이라기보다는 내가 모르는 생소한 분야에서의 분석력을 이렇게 유명한 저자를 통해서 한번 간접 체험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보신다면 도움이 되실 만한 책입니다. 자, 그러면 13챕터로 넘어가서 테슬라는 어떻게 성공했을까? 또 테슬라의 성공을 이 피터 틸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1세기가 시작되었을 때 차세대 넥스트 빅싱은 청정 기술이라는데 다들 동의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베이징에서는 스모그가 너무 심해져서 이쪽 건물에서 저쪽 건물이 보이지 않았고 숨 쉬는 것조차 건강을 위협했다. 방글라데시는 뉴욕타임스가 사상 최악의 단체 독살이라고 부른 비소가 포함된 우물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허리케인이 이반과 카트리나가 앞으로 다가올 지구온난화로 인한 대파괴의 전조로 거론되었다. 엘 고어는 우리가 전쟁 때 동원했던 것과 같은 긴박함과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간언했고 사람들은 바빠졌다. 기업가들은 수천 개의 청정기술 기업들을 세웠고 투자자들은 거기에 5천억 달러가 넘는 돈을 쏟아부었다. 그렇게 세계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다. 아무 효과가 없었다. 지구가 더 건강해지기는커녕 심각한 청정기술 버블만 형성되었다. 솔린드라는 가장 유명한 녹색 유령이 되었고
대부분 청정기술 기업들은 비슷한 재앙으로 끝이 났다. 2012년 한 해에만 40곳 이상의 태양광 제품 회사가 문을 닫거나 파산 신청을 했다. 대체 에너지 기업의 선행지수는 버블이 얼마나 극적으로 꺼졌는지를 보여준다. 청정기술은 왜 실패했을까? 보수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린 에너지가 정부의 우선순위가 되자마자 이미 독약이 뿌려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에너지를 우선 추진 사항으로 삼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정말로 있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청정 기술에 관한 진실은 정부의 실패보다 더 복잡한 이유가 있고 더 중요한 일이다. 대부분의 청정기술 기업이 도산한 이유는 모든 기업이 반드시 답해봐야 할 7가지 질문 중 1가지 이상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네, 궁금하네요. 어떤 질문 중 1가지 이상을 소홀히 했기에 이렇게 망했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지. 자, 첫 번째, 기술. 점진적 개선이 아닌 획기적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두 번째, 시기. 이 사업을 시작하기에 지금이 적기인가? 세 번째, 독점. 작은 시장에서 큰 점유율을 가지고 시작하는가? 네 번째, 사람. 제대로 된 팀을 갖고 있는가? 다섯 번째, 유통. 제품을 단지 만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할 방법을 갖고 있는가? 여섯 번째, 존속성. 시장에서의 현재 위치를 향후 10년, 20년간 방어할 수 있는가? 일곱 번째, 숨겨진 비밀.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독특한 기회를 포착했는가? 이거 7가지 질문을 읽는 동안 제가 바로 떠오른 제 이제 상징적인 멘토, 제가 멘토링을 딱히 개인적으로 받는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이상적인 상상 속의 멘토로 생각하시는 분, 그 켈리츠 회장님이 켈리델리라는 기업을 만들었을 때 그 이전의 책,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의 이런 기업 정신에 대해서, 특히 켈리델리의 기업 정신에 대해서 좀 정리해 놓은 도표가 생각이 나는데요. 기술, 시기, 독점, 사람, 유통, 존속성, 숨겨진 비밀. 이 켈리츠 회장님이 어떻게 그리고 왜 성공했는지 또 이 7가지로 설명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신기하네요. 첫 번째 기술이라는 부분을 굳이 켈리델리에 비유해서 한번 알아본다면 켈리츠 회장님은 또 이 인재를 잘 찾아내서 그 당시에 파리에서 가장 성공한 일본 스시 장인에게서 또 기술을 배우셨다고 합니다. 또 기업에 접목할 수 있도록 그분이 직접 이렇게 멘토와 코칭을 해주셨다고도 하고, 그러니까 독점적인 기술을 가지셨다고 할 수 있겠죠. 또 두 번째, 시기. 이 사업을 시작하기에 지금이 적기인가? 이것은 세 번째, 독점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다른 기업이나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그 포장초밥이라는 장르에 진출하기 전, 유럽에 한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때 이미 켈리 회장님께서는 이건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 적기다라는 확신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가 동시에 이제 해결이 되는 질문이었고요. 네 번째, 사람. 제대로 된 팀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약간 그 사람의 인복과도 관련이 있다고는 생각되고, 그렇지만 또 끈질기게 구애를 해서 그 파리에 있는 스시 장인에게 구애를 하였다는 점, 그래서 인재를 구하는 그 능력 또한 또 기업인의 자질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유통은 그러네요. 유통을 한 번에 해결을 하셨네요. 켈리델리는. 왜냐하면 그 초밥을 포장해서 따로 유통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컨셉을 잡을 때부터 제 대형 체인 슈퍼마켓 안에 들어가서 퍼포먼스를 함께 보이면서 신선한 초밥을 구매자가 직접
다른 유통 단계 거치지 않고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5번째 유통도 해결이 되는 부분이고 6번째 존속성. 시장에서의 현재 위치를 방어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이제 기업인의 능력에 달렸는데 켈리 델리를 만드신 그 켈리 최 회장님은 향후 100년을 지속하는 기업을 목표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물론 준비 기간이 또 그래서 2년이나 있었다고 하고요. 7번째, 숨겨진 비밀.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독특한 기회. 그렇죠. 아시아인이 유럽에서 성공하겠느냐라는 질문에 오히려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성공한다. 독특하지 않느냐. 이제까지 아무도 초밥을 퍼포먼스식으로 직접 이렇게 초밥 많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형 슈퍼 안에서 즉석으로 신선한 도시락을 가져가도록 제안을 한 적이 없는데 이것은 너무 신선하지 않냐, 너무 독특한 기회지 않냐. 또 그걸 또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서 이렇게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었고,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드는 켈리 델리의 사업을 이 제로 투 원을 집필한 피터 틸의 7가지 조항에 맞춰서 한번 제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들 요소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이야기했다. 어떤 산업에 종사하든 훌륭한 사업 계획을 세우려면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해봐야 한다. 좋은 답을 갖고 있지 않다면 많은 불운을 만나게 될 것이고 사업은 실패할 것이다. 7가지 모두를 제대로 공략한다면 운명을 지배하고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대 6가지만 제대로 답해도 성공할지 모른다. 하지만 청정기술 버블 사태를 보며 놀라운 점은 사람들이 훌륭한 답을 한 가지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회사를 세웠다는 점이다. 마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란 것처럼 말이다. 특정 청정기술 회사가 왜 실패했는지 알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회사가 심각한 실수를 여러 가지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런 실수 중 단 한 가지만 저질러도 회사는 충분히 망할 수 있다. 그러니 이들의 실패담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실패담은 제가 오늘 따로 읽어드리지 않을 거고요. 책을 구매하셔서 왜 실패했는지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흥미로운 이야기는 이제 테슬라는 그럼 뭘 얼마나 잘했나, 피터 틸의 관점에서, 물론 이 사람의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분석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테슬라 7점 만점에 7점이라고 합니다. 테슬라는 청정기술 기업들 중에서는 보기 드물게도 2000년대에 출발해 지금까지도 번창하고 있는 회사다. 테슬라 역시 청정기술이라는 사회적 유행에 편승했지만 테슬라는 7가지 질문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의 성공은 많은 교훈을 준다. 기술 부분. 테슬라는 다른 회사들이 의지할 만큼 훌륭한 기술을 갖고 있었다. 다임러는 테슬라의 배터리팩 기술을 사용했고, 메르세데스 벤츠는 테슬라의 구동장치를, 도요타는 테슬라의 모터를 사용했다. 제네럴 모터스는 테슬라의 다음 움직임을 파악하고 전담팀을 만들기까지 했다. 하지만 테슬라의 기술적 성취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부분은 어느 한 부분이나 부품이 아니었다. 오히려 많은 부품들을 결합해 하나의 뛰어난 제품을 만들어내는 능력이었다. 테슬라의 세단 모델 S는 단순한 부품들의 합계를 넘어 끝에서 끝까지 우아한 디자인을 유지한다. 컨슈머 리포트는 모델 S에 그때까지 자동차 제품에 부여한 최고 점수를 주었고, 모터 트렌드와 오토모빌은 둘 다 모델 S를 2013년 최고의 자동차로 지명했다. 시기 2009년에는 정부가 청정기술 기업들을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웠다.
녹색 일자리 창출은 정치권에서도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과제였고 연방 보조금도 이미 책정되어 있었으며 의회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통과시킬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다른 회사들은 넉넉한 보조금이 끝없이 흘러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기회가 단 한 번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2010년 1월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 솔린드라가 무너지고 보조금 문제가 정치 쟁점화가 되기 약 1년 반 전이었다. 테슬라는 미국 에너지국으로부터 4억 6,500만 달러의 대출금을 확보했다. 2000년대 중반에 5억 달러에 가까운 보조금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액수였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것이 가능했던 순간은 역사상 단 한 번뿐이었는데 테슬라가 그 기회를 완벽하게 포착한 것이다. 독점. 테슬라는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하위 시장에서부터 시작했다. 바로 고가의 전기차 스포츠카 시장이었다. 2008년 첫 로드스터가 생산 라인에 오른 이후 테슬라는 로드스터를 겨우 3,000대 정도밖에 팔지 못했다. 하지만 한 대에 10만 9천 달러짜리 차량이었으니 적은 액수는 아니었다. 작게 시작했기 때문에 테슬라는 약간 덜 비싼 모델 S의 연구 개발에 착수할 수 있었고 이제는 고급 전기차 세단 시장까지 차지하게 되었다. 테슬라는 2013년에 2만 대 이상의 세단을 팔았고 지금은 더 큰 시장으로 확장하기에 좋은 위치에 와 있다. 사람. 테슬라의 CEO는 완벽한 공학자인 동시에 세일즈맨이었다. 그러니 그는 자신의 팀도 두 가지를 모두 잘하는 사람들로 구성했다. 일론은 자신의 스태프들을 이렇게 설명했다. 테슬라에 들어왔다면 특수부대에 있기로 한 거나 마찬가지죠. 정규군도 문제는 없지만 테슬라에서 일한다면 한 차원 높은 게임을 해야 합니다. 유통. 대부분의 회사들은 유통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지만 테슬라는 유통을 너무나 진지하게 생각한 나머지 유통 체인 전체를 직접 소유하기로 결정했다.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독립 대리점들의 신세를 져야 한다. 포드와 현대는 자동차를 만들지만 파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해주어야 한다. 테슬라는 직영점에서 자동차를 직접 팔고 서비스까지 한다. 이런 방식을 취하면 전통적인 대리점에 비해 처음에는 돈이 더 많이 들지만 고객 경험을 통제할 수 있고 테슬라의 브랜드를 강화해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비용이 절약된다. 존속성. 테슬라는 선발주자이면서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인다. 이 말은 곧 향후 몇 년간 뒤에 오는 기업들과의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는 뜻이다. 사람들이 갈망하는 브랜드라는 것 자체가 테슬라가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분명한 신호다. 자동차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구매 결정 중 하나고 그런 분야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다른 자동차 회사들과는 달리 테슬라는 아직도 창업자가 사업을 책임지고 있으므로 당분간은 느슨해질 걱정이 없다. 숨겨진 비밀. 테슬라는 청정 기술에 대한 관심을 주도하는 것이 유행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부유한 사람들은 특히나 상자처럼 생긴 프리우스나 못생긴 혼다 인사이트를 모는 한이 있더라도 친환경적으로 보이고 싶어 했다. 이런 차의 운전자들을 근사하게 보이게 만들어주는 것은 환경을 생각하는 유명 영화 배우들도 같은 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뿐이었다. 그래서 테슬라는 누가 운전하든 상관없이 운전자를 근사하게 보이게 만들어줄 차를 만들기로 했다. 그러고 나니 리한나도 디카프리오조차도 프리우스를 버리고 값비싼 그리고 비싸 보이는 테슬라 로드스터를 택했다.
일반 청정기술 기업들은 스스로를 차별화하느라 고전했지만 테슬라는 청정기술이 환경적 의무보다 오히려 사회적 현상이라는 숨겨진 비밀을 바탕으로 고유한 브랜드를 구축했다. 에너지 2.0 테슬라의 성공으로 청정기술에 원래부터 뭔가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청정기술의 근본적인 큰 아이디어는 옳았다. 세상은 정말로 새로운 에너지원을 필요로 하며 에너지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에너지가 있어야 우리는 밥을 먹고 집을 짓고 편안히 살기 위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의 미국인들처럼 편안하게 살기를 꿈꾼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쌓지 않는 이상 글로벌화는 점점 더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세상에는 옛날 방식을 그대로 반복하거나 재분배를 통해서 번영에 이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원이 없다. 청정기술은 에너지의 미래가 낙관적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하지만 불명확한 낙관적 투자자들이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없는 회사들에게 그린 에너지라는 일반적인 아이디어를 놓고 도박하듯이 자금을 쏟아붓자 결과적으로는 버블이 형성되었다. 2000년대 대체 에너지 기업들의 평가 가치와 그보다 10년 전 나스닥의 등락 모습을 나란히 배치해보면 비슷한 모양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책에는 도표가 그려져 있는데요. 너무 신기하게도 레닉스라고 하는 재생에너지 산업지수와 나스닥의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분포가 정말 비슷합니다. 너무 신기하네요. 1990년대의 대표 아이디어는 인터넷이 크게 성장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정확히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고 다른 아이디어는 없었다. 기업가는 거시적 차원의 통찰에서 이익을 창출할 수는 없다. 자신의 사업 계획 역시 거시적 규모로 시작되는 게 아닌 이상은 말이다. 청정기술 기업들도 똑같은 문제에 봉착했다. 세상이 아무리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고 하더라도 특정 에너지 문제에 대한 뛰어난 해법을 제공하는 회사만이 돈을 벌 수 있었다. 아무리 어느 분야가 중요해도 그저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저절로 위대한 기업이 만들어질 수는 없다. 인터넷 버블은 청정기술 버블보다 규모도 훨씬 더 컸고 붕괴의 충격도 훨씬 더 고통스러웠다. 그래도 1990년대의 꿈은 옳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회의주의자들은 인터넷이 출판이나 소매 판매업 혹은 일상적 사회생활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것이라는 생각을 의심했다. 2001년에는 그들이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닷컴 붕괴 사태의 파편 가운데에서 웹 2.0 스타트업들이 성공적으로 출범했듯이 청정기술 버블 붕괴 사태 이후에도 우리는 성공한 에너지 신생 기업들을 발견하게 될까? 에너지 해법에 대한 거시적 필요성은 아직도 살아있다. 하지만 가치 있는 기업이 되려면 틈새 시장을 찾아내 작은 시장을 지배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페이스북은 대학 캠퍼스 하나를 위한 서비스에서 시작해 다른 학교로 전파되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에너지 해법을 위한 작은 시장을 찾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외딴 섬에서 디젤 대신 사용할 전원력을 목표로 삼아볼 수도 있다. 또는 적지의 군사시설에 빠르게 설치할 수 있는 모듈형 원자로를 목표 시장으로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역설적인 얘기지만 에너지 2.0을 창조할 기업가가 도전해야 할 장애물은 작게 생각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챕터 13이 끝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13장에 들어있는 다른 기업들이 특히 청정 기업들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는 읽어드리지를 않아서 조금 빠른 시간 안에 13장을 다 읽을 수 있었는데요.
맺은 말까지 한번 그럼 오늘 소개를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맺은 말. 시간이 흐른다고 미래가 되지는 않는다. 아무리 멀리 내다보는 창업자들도 20년, 30년을 넘어서까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는 없다. 그렇다면 아주 먼 미래에 관해 우리는 과연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구체적인 것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대강의 윤곽은 그려볼 수 있다. 철학자 닉 보스트롬은 인류의 미래에 4가지 패턴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고대인들은 모든 역사가 번영과 파멸의 끝없는 반복이라고 보았다. 불과 최근에 와서야 우리는 어쩌면 영원히 불운을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감히 품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당연시하는 안정사태가 정말로 계속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불안감을 억누른다. 일반의 통념은 전 세계가 현재 가장 부유한 국가들이 누리고 있는 생활과 비슷한 발전된 안정기를 향해 수렴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미래는 현재와 아주 비슷한 모습일 것이다. 현대 세계가 지리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현대적 무기가 유례없는 파괴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규모 사회적 재앙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나 3번째 시나리오대로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 너무나 파괴적인 몰락이 일어나 인류가 살아남지 못하는 것 말이다. 그런데 4가지 가능성 중에서 가장 상상하기가 힘든 것은 마지막 가능성이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훨씬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것이다. 이런 돌파구를 찾아낸다면 여러 형태의 결말이 가능하겠지만 그것도 모두가 지금과는 너무나 다를 것이기 때문에 감히 묘사조차 해볼 수 없다. 과연 넷 중 어떤 미래가 될까? 몰락이 반복될 것 같지는 않다. 오늘날은 문명의 기초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널리 보급되어 있기 때문이다. 긴 암흑기 이후에 회복기가 이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문명이 전멸하는 것이 더 가능성 있는 얘기로 들린다. 그러나 멸종의 경우에는 인간의 미래에 관해 생각해 보라고 할 것조차 없다. 미래를 현재와는 다른 모습을 띤 시기라고 정의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어떤 미래도 예상하고 있지 않다고 봐야 한다. 오히려 사람들은 향후 수십 년간 글로벌화와 융합, 획일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런 시나리오에 따르면 가난한 나라들이 더 부유한 나라들을 따라잡고 전 세계는 경제적 안정기에 도달할 것이다. 하지만 정말로 글로벌화된 안정기가 가능하다 손치더라도 그런 안정기가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기껏해야 지구상 모든 개인과 회사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치열하게 경제적으로 경쟁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희소한 자원에 대한 소비 경쟁까지 감안하면 글로벌 안정기가 무한정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경쟁의 압박을 완화해줄 새로운 기술 없이는 정체 상태가 폭발해 충돌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전 세계적 규모의 충돌이 일어난다면 정체 상태의 붕괴와 함께 인류는 멸종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남는 것은 4번째 시나리오다.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창조해 훨씬 더 나은 미래를 만들 가능성 말이다. 이런 결과가 가장 극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특이점이라고 부른다. 특이점이란 새로운 기술이 너무나 강력해서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한도를 뛰어넘는 상황을 상상해 일단 붙여놓은 이름이다. 특이점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은 레이 커즈와일, 특이점이 온다의 저자이다. 그는 무어의 법칙에서 시작해 수십 가지 분야에서 기하급수적 성장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예상한다. 커즈와일에 따르면 특이점이 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스스로를 준비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추세가 이어진다고 해도 미래가 저절로 일어날 수는 없다. 특이점이 어떤 모습을 띨 것이냐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장 가능성 높은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하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미래는 아무것도 없거나 무언가가 있거나 둘 중 하나다. 그리고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다. 미래는 지금보다는 낫겠지라고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싶다면 지금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 아마도 우리가 우주적 규모의 특이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냐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 한 번밖에 없는 기회들을 잡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일 것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모든 것들, 우주, 지구, 조국, 회사, 인생,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은 단 한 번뿐이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새로운 것들을 창조할 수 있는 하나뿐인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즉, 우리는 0에서 1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래야만 단순히 지금과 다른 미래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 그러기 위해 꼭 필요한 첫 번째 단계는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것이다. 처음 고대인들의 눈에 비친 세상이 낯설고도 신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볼 때만이 우리는 세상을 재창조할 수 있다. 그리고 오직 그때에만 미래가 올 때까지 세상을 보존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맺는 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메시지를 또 마지막에 이렇게 감동적으로 주네요.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오직 그때에만 미래가 올 때까지 우리의 소중한 세상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행동, 액션을 취하는 것, 또 자주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한 중요점을 강조하면서 글이 끝나고 있습니다. 네, 좋았네요. 제가 막 좀 예전에 읽었던 책이라 제 기억에는 좀 어려웠다. 독서를 시작하던 초반에 또 누가 이렇게 추천해서 추천 리스트에 있어서 꾸역꾸역 읽었던 책으로는 조금 힘들게 읽었다라는 느낌이 남아있는데 또 다시 이렇게 소개를 드리면서 읽어보니까 문장도 좋네요. 내용도 좋고 추천할 만한 책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